유재석님 같은 경우는 메타인지가 높은 분이라 이거까지 내가 받으면 내가 이 부분에서 되게 힘들겠구나, 자기 상태나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보면 착한 분, 남한테 폐 안 끼치려고 하는 분, 못한다는 소리 듣기 싫은 분, 피해 안 주려는 사람들이 다 번아웃이라는 늪에 빠지고 왜 저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이런 벌을 받고 있나요?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국민 MC시고 충분히 돈을 버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거절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전혀 아니고요. 그레이드의 문제가 아니라.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하고 글 쓰는 마음건강 예방상담가 장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삶에서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번아웃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지금 번아웃을 겪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일 중독 또는 너무 일이 많아서 집에 와서도 일 생각이 멈추지 않는 분들도요, 지금 당장 이 번아웃이 오지 않아도 굉장히 빠르게 그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집에 와서도 일 생각이나 걱정이나 사람들 사이에서의 불안, 수많은 생각들이 좀 떠나지 않는다, 일상에서 온오프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영상 함께 해주시면 실질적인 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날 책을 쓰거나 여러분들을 뵙고 말씀 들려드릴 때 이미 아파진 사람들 회복하는 게 좀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 전에 뭔가 도울 수 없나 하면서 사람은 왜 소진 오나, 제가 상담했던 분들의 데이터를 다 살펴봤어요. 근데 대충 사는 사람은요, 번아웃이 잘 안 와요. 보면 착한 분, 남한테 폐 안 끼치려고 하는 분, 정해진 데드라인 있으면 꼭 지키려고 하는 분, 그리고 못한다는 소리 듣기 싫은 분, 피해 안 주려는 사람들이 다 번아웃이라는 늪에 빠지고 왜 저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이런 벌을 받고 있나요?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모순이라고 봤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폐 안 끼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라고 봤을 때, 모든 상황을 너무 중요하게 크게 생각하는 해석에 있더라는 거죠. 직장인 분들이면 많이 공감하실 텐데, 협력업체나 유관부서에서 안 급한데 이메일에 긴급 붙이는 거 요새 너무 많잖아요. 긴급 붙여놓고 자기는 5시 59분에 퇴근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자기는 퇴근 1분 전에 보내놓고는 긴급 붙여? 이러고는 에이 몰라, 나도 내일 하려한다 하는 분들이 사실은 정서적으로 건강성이 높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긴급이래니까 혹시라도 퇴근 안 하고 기다릴 수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하자가 아니라 이것까지만 답장해놓고 가자, 내가 찜찜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진돼서 오신 분들한테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요? 이러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착하기까지 해버려서 오는 게 번아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너무너무 예측이 되는 거예요. 우리 멍청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일을 뭉갰을 때 내 평판이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직장에서 또는 내가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초래할지도 몰라, 그러진 말아야지. 그런 것들이 나를 훌륭한 멤버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우선순위에서 나를 제일 뒤로 나를 혹사시키는 걸 정당화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번아웃인 분들은요, 번아웃인 줄을 잘 몰라요. 번아웃인 것 같아요 이러면, 선생님 저 그렇게까지 빡세게 살진 않는데 제가 뭘 했다고 번아웃일까요? 자기한테 너무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은 징조로 좀 알아차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인지적으로 알아차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정도 정리해 왔는데, 첫 번째가 기능 저하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요. 예전에 되게 쉬웠던 일조차도 2배, 3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과장인데 대리 때도 하루가 안 걸렸던 일이 과장인 내가 3, 4일씩 걸려요. 두 번째가 감정 마비가 오거든요. 희노애락 다 안 들어요. 사실 즐거움도 에너지를 쓰는 거고 분노나 짜증도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다 안 들고 사람이 오히려 겉으로 봤을 때 고요해 보이기까지 해요. 이게 과로랑 결정적 차이점인데, 몸이 힘들 땐 우리가 짜증 되게 많이 내잖아요. 그거는 몸이 지친 거지 정신적 에너지는 남아있으니까 그걸 쓰면서 짜증이나 분노를 내거든요. 근데 번아웃이 너무 심하게 오면요, 사람이 은은한 미소. 세 번째는 관계 고립이 옵니다. 감정 저하가 일어나면 내 감정이 마비돼 있잖아요. 즐거움도 꺼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계 고립의 핵심은 제일 친한 친구 만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진다.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이 오래되면 나도 모르게 내 인간관계의 한 50~60% 이상이 자연 소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선 회피가 있는데요, 정서적 에너지가 너무 떨어지면 없는 에너지가 더 빠져나갈까봐 무의식에서 사람 눈을 안 보게 돼요. 배우자나 연인 간에도 나도 모르게 사람 눈을 안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 4가지 정도 증상 중에 한 3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면 저는 보건복지부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만든 구체적인 자가진단 시트를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 주변 사람들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냐, 제일 많이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카톡이나 메신저 같은 걸로 소통을 하잖아요. 메신저 답변이 제깍
째깍 오던 사람이 안 와요. 안 읽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카톡 한 줄도 어깨에 더 얹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인데 업무 요청 같은 거 하면 째깍째깍 오던 사람인데 읽고 씹을 수는 없으니까 안 읽씹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맥락들로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번아웃을 온 분들을 표정으로 알아차리긴 어렵습니다. 과로가 온 친구 동료는 다크서클 있죠? 안색 안 좋죠? 말만 하면 짜증내죠? 알기 쉬운데 번아웃은 고요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것들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애정 있게 바라봐주면 조금 달라졌네?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된 조카 얘기인데요. 반에서 4, 5등 정도를 해요. 근데 목표가 스카이 대학이에요. 이 친구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거든요. 근데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는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쉬는 시간 10분씩마다 예복습하는 거였어요. 이 아이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그 아이에게 무슨 말 할까요? 쉬어야지 뇌가 리프레시가 돼서 다음 수업 들을 수 있는 거야. 제가 그 말을 똑같이 했어요. 자, 이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삼촌은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 갔잖아요. 내 마음을 모르잖아 이러는 거예요. 저희 같은 상담하는 사람 아니면 심리학자, 정신의학 전문의 교수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저런 직업이니까는 쉬라고 해야겠지. 전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런 힐링책 되게 많이 유행했잖아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 소중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100점이 목표인 사람 100점 맞는 순간을 인생에서 경험해야 된다고 보는 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죠. 내가 목표가 100점인 사람인데 계속 80점, 70점, 90점 안에서 뱅뱅 돌아요? 미칠 것 같아요. 인생에서 우리가 수많은 문을 열면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살면서 열었던 문들이 다 여닫이 문이라고 쳐볼게요. 근데 어떤 문이 어느 순간 안 열려요. 그러면 우리가 왜 안 열리지? 하면서 더 세게 당겨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어깨로 부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그때 필요한 거는 잠깐 멈춰서 이 문은 이렇게 여는 게 아닌가? 그 잠깐이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잠깐 보다 보면 미닫이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방식이 아닌가라고 멈춰 생각하는 퍼스펙티브, 관점을 재정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수로 필요하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더 필요하고 그 쉼이라는 건 배낭 메고 발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루에 5분, 10분씩이라도 매일 멈춰서 내 관점을 좀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중간 최소 단위의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프, 스위치 끄듯이 오프라는 단어와 모먼트,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을 뜻하는 영어 단어죠. 그걸 합쳐서 오프먼트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게 된 거예요. 유재석님 같은 경우는 메타인지가 높은 분이라 이거까지 내가 받으면 내가 이 부분에서 되게 힘들겠구나. 자기 상태나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번아웃을 예방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 상태가 높아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어떤 약점을 갖고 있고 어떨 때 불편감을 느끼고 이런 자기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높을수록 번아웃이 예방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 MC시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돈을 버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거절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은 게 그레이드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거든요. 우리는 쉼이나 휴식이나 리프레시를 되게 큰 걸로 생각하거든요. 좀 쉬셔야 돼요 이러면 제가 요거 큰 것만 쳐놓고 안 그래도 제주도 티켓 끊어놨어요. 최소한 3박 4일, 4박 5일, 한 달 살이 이렇게 아예 작정하고 쉬고 이 패턴으로 롱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재석님 같은 경우에 일상 안에서 계속 조금씩 쉬면서 우리가 지쳤을 때 이거에 너무 유난 떨면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떠나거나 이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쳤을 때 의지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오늘을 살되 오늘 안에서 오늘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는 사람들인 건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나영석 PD님 방송 나와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나는 일할 때 이거 지금 나 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한대요.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생각도 못한 채로 허우적 하잖아요. 왜 그걸 하냐면 그 일이 끝나자마자는 바로 나 이제 일 안 한다 라고 자기를 인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일 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일 생각이 올라왔다가도 도로 들어가 버린대요. 그렇게 리프레시를 해야 다음이 사라지더라는 건 거죠. 이런 개념의 쉼과 휴식이 이제 오프먼트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흙탕물이 들어있는 물을 계속 돌리면 분리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일상생활 할 때 이렇게 살아요. 정신없이. 집에 와서도 쉬는 것처럼 보여도 머릿속으로 계속 일 생각, 불안, 내일 해야 될 거 생각나면 또 노트북 켜서 하고 이거든요. 장소만 집으로 옮긴 거지 계속 이러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물컵을 딱 놔두고 5분만 있으면 모래는 가라앉고 물은 떠서 분리되잖아요. 그렇게 나의 수많은 역할, 과장, 팀장, 학생, 남편 이 역할이라는
나는 알갱이랑 실제로 내 가지고 있는 나의 원래 마음이라는 물을 분리시켜야 보여요. 나 왜 이러고 살았지? 아, 나 불안이 높은 사람이구나. 나 남한테 인정받고 싶구나. 나는 나쁜 사람 되기를 두려워하는구나. 거기에서 그 다음을 나아갈 수 있는 힌트가 나오는 거죠. 내일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내가 이렇게 팔자 좋게 가만히 있는 게 괜찮을까? 그 책과 삶 유튜브에서 또는 뭐 올프먼트 책에서 보긴 봤지만 이러고 있는 게 맞나? 그게 바로 자문자답의 자문인 겁니다. 그걸요, 떠올랐을 때 종이에 살짝 옮겨 적어봐도 좋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답변을 달아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만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이 없다면 여러분들께 요즘에 저는 챗GPT를 활용하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요새 챗GPT야 내 고민 좀 들어줘 이렇게 하고 상담하시는 거를 되게 희화화해서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충분히 좋은 관점이다. 왜냐면 챗GPT는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는데 뭐냐면 상담사가 아무리 집중을 하고 있어도 말은 휘발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하신 말이 뭐였는지 조금 날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챗GPT는 텍스트와 텍스트의 소통이기 때문에 첫 줄부터 끝줄까지 내가 남겨놓은 모든 것들을 동일한 비중으로 읽고 나에게 되물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는 겁니다. 챗GPT야, 내가 자문자답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또는 뭐 내가 왜 이렇게 좀 소진되는지 알아가고 싶은데 적절한 질문을 좀 해줄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질문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생각보다 구체적인 질문들이 던져지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꿀팁 드리고 싶은 거는 너는 지금부터 오랜 임상 경험이 있는 심리 상담사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나에게 던져줘 라고 역할을 부여하면 굉장히 그 친구가 그냥 또 얘기했을 때보다 자기의 명확한 역할을 인지하고 균일한 톤으로 질문을 던져줘요. 2018년도에 서울시 청년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했을 때 그때 21,420여 명 정도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요즘 제일 많이 느끼는 불안감은 어떤 거냐, 56.1%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만 뒤처진다는 거는 내가 제일 뒤처졌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이 21,000명의 설문 대상자 중에 56%라서 13,000명쯤 됐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울타리가 좁잖아요. 내가 살면서 주춤하는 시기를 겪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 대학 동기, 나의 회사 동기 요 정도 한 50여 명 이내의 작은 집단 안에서 나를 비교하게 돼요. 근데 사람에게 사실은 각기 다른 생애 주기라는 게 있다 보니까 누군가 20대 때 인생의 완전 제일 안 좋은 시기, 누군가는 40대, 누군가는 50대, 이제 시기가 다 다른데 그 시점에 둘러봤을 때는 내가 제일 뒤처져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감각들이 지금 현재 오늘 올해 이번 달이라는 한시적인 감각이 아니라 나의 결과값 또는 나의 판결같이 받아들이는 과대 해석이 우리 모두를 뒤처진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중요한 거는 과대 해석을 멈추는 게 중요한 건 거예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불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 제가 상담하다 보면 내 옆자리에 있는 박 과장은 되게 무덤덤해 보여서 부럽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요?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요? 사실은 거기에서 오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들 힘든데 그냥 사세요 이게 아니라 인도 불교 경전에 보면 화살을 두 번째 것은 맞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로 일어난 일, 그러니까 사건 사고는 내가 당할 수 있지만 거기서 나는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럴까 자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 번째 화살은 막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저는 그 지점이 우리가 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이 책의 편집자가 이 책 주인공이거든요. 살면서 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자기를 돌보지 않고 혹사시키고 10년 넘게 매일매일 새벽 1시에 울면서 택시 타고 퇴근하는 중증 친구가 이 책의 편집자 친구인데 10년 된 친구거든요. 늘 전화를 하면 뭐해? 퇴근했니? 이러면 안 했어요. 1시 반에 해요. 제정신이야? 애기 엄마예요. 기혼자고 10년째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본인이 왜 그러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일이 안 끝나서 점심을 안 먹고 매일 샌드위치를 사놓고 책상에서 먹으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샌드위치도 다 못 먹을 때가 있대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잖아요. 이런 태도들은 결국은 이 사람을 일적으로도 성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늪에 빠지는 거예요. 과부하 걸려 있어서요. 3시간에 끝날 일을 7시간 붙잡고 있는 미련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미련한 늪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는데요. 실제로 이 책에는 그렇게 오프먼트를 가질 수 있는 한 10가지 정도의 실천법들이 있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책을 편집하는 4개월 동안 실천법 중에 한 개라도 골라서 매일매일 해봐라. 지금 이 친구가 너무 감사하게도 1시 반에 퇴근하던 워킹맘이 그래도 8시, 9시에 퇴근하거든요. 근데 일을 다 처리해요. 이 변화를 저는 여러분들께서 주고 싶었던 거예요.